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그제에 이어서 다시 또 약속대로 화장품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깨알 팁이라고 깨알 강의라고 했는데 그렇게 말고 그냥 손혜원의 브랜드 강의라는 이름으로 한번 이 시리즈를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화장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화장품에 관련된 얘기 중에서도 어떻게 해서 한국의 화장품이 이렇게 세계의 중심이 되었는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브랜드 강의 했었는데 우리 유니클로 대 동대문 시장을 했는데 여러분들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조회수도 엄청나게 많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또 뭐 교육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됐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제 지루하지 않게 한 시간을 봤다라는 말씀들도 많이 계셨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안경 쓰지 마라. 얼굴이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얼굴은 화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그 SBS 오보 사태를 겪으면서 제가 약간 살이 좀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한 1.5kg 정도 빠졌었는데 지금 원상복귀가 됐습니다. 다시. 원상복귀 되다 보니까 얼굴이 조금 살이 올랐을 수는 있고요. 심지어는 제 친한 친구조차도 너 무슨 일 있니? 라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아무 일도 없고요. 화장을 좀 어설프게 하면은 아무래도 좀 부시시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하면 조금 나아지고. 근데 최근에는 제가 샵에 가서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냥 했었는데 단번에 한 번은 제가 샵에서 한번 화장하고 그 다음에 눈썹 좀 붙이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매일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제가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이 정도로 그냥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 오늘 좀 이상해? 오늘은요, 제가 귀걸이를 옷 색깔에 맞춰서 빨간색이 있는 그런 귀걸이를 하고 나왔어요. 이 귀걸이는 옛날 인도 무굴지 시대 때 그 귀걸이인데 앤틱이에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이는 부분은 칠보예요. 금에다가 이렇게 칠보를 댄 그런 귀걸이입니다. 국회의원 와서는 뭐 제가 그 귀걸이를 이렇게 달랑거리는 귀걸이를 거의 차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여러분들한테 그 이야기를 전해드릴 때는 늘 좀 더 색다른 귀걸이 그리고 색다른 옷들을 입고 나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이 좀 올라오는 옷이라 제가 스카프를 매지 않고 왔습니다. 근데 이 옷은 꽤 오래 전에 제가 천을 사다가 만들어 입은 옷인데 이 옷도 그 리버티 그 꽃무늬 원단이에요. 제가 어디서 외국 갔을 때 원단을 사다가 제가 맞춰 입은 겁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옷이기도 합니다. 리버티 면은 이 120수 면이라 굉장히 이 면이 탄탄하고요. 그리고 부드럽고, 그리고 꽃무늬가 아주 선명해서 생전 무늬 있는 옷을 입지 않은 전 리버티 꽃으로 된 그 브라우스가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이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제가 어떻게 화장품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됐는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화장품 관련된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한 것은 1992년입니다. 제가 크로스포인트라는 회사가 1986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회사가 만들어지고 4년 동안을 제가 디자인 실장으로 있다가 90년 1월 달에 회사를 인수하게 됩니다. 회사를 인수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브랜드는 의류 브랜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마도 그 우리가 태초에 그 진짜 하나님 조물주께서 이 세상을 지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동물 하나하나마다 이름을 지으신 일이 제일 먼저 그 이름이 시작된 그 유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라는 이름과 하와라는 이름을 지으셨고, 그렇죠? 근데 뭐 언어가 어떻게 생성되어 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 이름을 짓는 일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역이었죠. 그래서 제가 처음 네이밍을 배운 것이 사실 80년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그 미국 국적을 가진 제가 처음 일했던 회사의 그 미국인 사장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그 네이밍이라는 말보다는 그 노멘클라처라는 단어가 더 정확하다, 적합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노멘클라처는 라틴어입니다. 노멘은 N-O-M-E-N, 네임이라는 말의 라틴어예요. 그 어원이 되겠죠. 노멘, 그리고 클라처는
크레이시입니다. 그러니까 네임 크레이시라는 말이 노멘클라처라고 한 단어가 돼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영어 사전을 찾아보시면요. 노멘클라처에서 이름을 짓다라고 나와요. 그것이 라틴어에서 이름을 짓다인데 그러면 이름을 짓다라기보다도 그 의미는 예를 들면 어떤 풀포기를 새로 발견을 했어요. 어느 누구도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 학자가 그 풀에 대해서 약초라고 우리 얘기합시다. 약초에 대해서 그 지금까지 아무도 본 적이 없고 그 약초 효능을 규명한 사람이 없었는데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붙이죠. 그러거나 아니면은 어떤 박테리아 균을 하나 새로 발견을 했는데 그 균에 또 자기가 이름을 붙이죠. 자기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있고 다른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이름을 붙이다가 바로 노멘클라처라는 얘기입니다. 없던 것에 어떤 이름이 없던 개체에 이름을 붙이다라는 것이 노멘클라처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조물주께서 가장 처음 태초에 인류를 만드시고 이름을 지어준 것 같은 경우와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는 우리가 노멘클라처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에 배웠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편하게 네이밍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이름을 붙이다. 이름을 붙이다보다는 이 이름을 만든다 쪽으로 많이 가는 거죠. 근데 실제 노멘클라처도 이름을 만들다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 처음 이름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때도 우리 사장님이 84년에 만들어진 그 회사에 있을 때도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름을 만들고 이제 출원하고 등록하고 하는 일만 또 이렇게 전문가들이 했었던 그런 그때 처음으로 이름 만드는 그 과정을 제가 봤죠. 그런데 이름은 디자이너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거나 또는 어문학을 전공한 사람이 만드는 것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이밍에 많은 일들을 했다라니까 사람들은 제가 이 경영학이나 그런 어문학을 전공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며 제게 말씀을 걸어주시는 분도 많이 봤습니다. 이름은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손자, 손녀, 아들, 딸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우편을 뒤졌겠죠. 막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위해서. 그럼 진로란 이름도 막 태어난 새로운 신상의 이름을 위해서 그 사업주가 우편을 뒤지면서 이름을 붙인 거죠. 그 참 진짜와 있을 노자를 모아서 붙인 거죠. 이름은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잘 팔리는 이름,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는 이름은 사실은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이름은 아무나 붙이면 되는 것이지만 이 두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제품의 컨셉과도 어울려서 이 작품을 파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이름을 만들어야 하고 두 번째는 아니면 두 번째가 아니라 이것은 첫 번째일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허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름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지금은 더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름을 지으면서 그 두 가지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남들이 발자국이 있지 않은, 미처 미치지 않은 그런 세계 속에 있는 이름을 끄집어내는 것도 노하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따라오는 그런 이 설득력 있는 이름을 만드는 것도 제 노하우죠. 근데 그런 두 가지 이 기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컨셉에서 이미지로 시작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 단어에서 출발을 하기도 합니다. 저 말고 이 업계에 있던 많은 그 네이밍 업체들은 대부분이 버벌하게 시작을 합니다. 버벌은 언어의 기반을 두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절대로 언어의 기반을 두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언어라는 것은 이미 규정되어 있는 기호거든요. 그 속에서 출발을 해서 그 남다른 이름을 만들어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 뻔한 이름들이 나오기 쉽죠. 그러니까 요새 법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합성어도 나오고 문장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아주 디테일한 그런 그 기법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 화장품의 이름에서 보면 이 초기 당시의 화장품에서는 항상 그 아주 단순한 그런 이름들이 그리고 단편적이고 한 단어에 아주 어찌 보면 이런 이름이 어떻게 출원이 되었을까라고 지금은 의아할 정도로 단순한 이름들이 그때는 이 출원의 경쟁자가 별로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때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이름들이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남이 같지 않은 이름을 만들어서 남보다 더한 효과를 내는 이름을 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름들이 아주 독특해지고 문장을 이루는 경우들도 많고 이제 그런 이 세상이 되었죠. 이 화장품 얘기를 하기에 이제 앞서서 제가 네이밍에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 화장품의 역사가 언제쯤 되는 것 같습니까? 1920년이에요.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얼마 안 있어서 10년 만에 이 박가분이라는 그런 화장품이 나옵니다. 네, 저기 위에 있는 게 저게 박가분이에요. 옆에는 모란 꽃 같은데 굉장히 예쁘죠? 아, 지금도 저런 디자인으로 한번 뭔가 레트로한 이 디자인 한번 해봐도 재밌겠다 싶을 정도로 한자 박자와 가와 분, 박씨가 만든 분이죠. 분, 컴팩트, 분, 파우더. 그쵸? 박씨가 누구죠? 아시는 분 아시죠? 두산그룹입니다. 두산그룹의 시작이 바로 두산의 창업주인 박승지 회장님. 지금 그럼 두산 박용만 회장의 아버님이신가요? 그분이 제일 먼저 저거를 하셨나요? 아니면 그 사촌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박승지 회장께서 두산그룹의 시작이 박가분으로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박가분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모레가 생긴 것이 1945년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1920년대에 박가분이 나올 때 시절에는 저 오른쪽에 저 코티분이라는 저분, 우리 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저 코티분을 썼다고 그래요. 프랑스제. 그래서 저 어린 시절에도 항상 그 화장대에 저 코티분이 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저 코티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렇게 파우더만 이렇게 들어있어요. 종이로 된 이렇게 지함에 굉장히 멋진 그런 패키지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저는 어릴 적에 봤던 분이고요. 그래서 이 분이 시작된 게 1920년이고 아마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들어왔을 거고요. 그리고 1945년에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고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화장품 회사인 태평양 화학, 지금은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겨난 게 이 피어리스 화장품, 주리 화장품, 그리고 한국 화장품, 주다낙 이런 데들이 이제 생겨났는데, 주다낙이 한국 화장품이죠. 한국 화장품이 생긴 게 1960년입니다. 그리고 피어리스가 57년, 더 오래됐군요. 주리아가 또 60년이고요. 그러니까 아모레가 생기고 나서 거의 10년도 더 뒤에, 15년 정도 뒤에 주리아와 그리고 한국 화장품과 피어리스들이 생겨났는데, 아마 그 사이에 또 다른 중소업체가 뭐가 있었는지는 이제 제가 그 부분은 깊이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큰 브랜드들 보면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화장품들이 제가 70년대 회사를 다닐 때도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광고가 가장 많은 광고비를 쓰는 랭킹에 들어가곤 했었습니다. TV만 키면 이 화장품 광고가 나오고 예쁜 여자 모델이 나오고 했던 것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제 저하고의 인연은, 화장품 회사하고 인연은 언제부턴가를 이제 지금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있던 회사가 1986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4년 동안을 직장 생활을 하다가 90년 2월에 제가 회사를 인수를 했다고, 1월인지 2월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브랜드를 만든 게 의류였어요. 의류로 지금도 꽤 많이 알려진 베스트밸리 세스티라는 그 브랜드를 제가 90년 2월 달에 회사를 인수하고 첫 번째로 일을 하게 된 그런 브랜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돈을 받고 이름을 만든 가장 처음에 몇 개 안 되는 순서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브랜드만 하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만들고 나서는 브랜드는 제가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고 로비를 하지 않아도 제가 만든 브랜드가 히트를 하면 다시 저한테 다른 일들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브랜드만 하겠다. 근데 그때 제가 어린 마음이었지만 제가 브랜드를 만들어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린 나이였거든요. 90년이면 제가 몇 살이냐면요, 36이에요. 놀랍죠?
36에 회사를 독립을 해서 제가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책 만드는 일, 그리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입찰을 하고 일을 따는 일을 하지 않겠다. 이름만 만들어서, 그리고 이름하고 디자인, 브랜딩과 브랜드 아이덴티티만 해서 내가 만든 일들이 다시 내 일의 영업에 도움이 되는, 일을 따오는 그런 유명한 브랜드가 되게 만들어서 내가 앉아서 들어오는 일만 받아도 열심히 해도 되게끔 하겠다라는 이런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한 것이 그 베스트밸리 CSSD였고요. 그 제가 회사를 독립을 하니까 이제 제 친구들이, 사업하는 집에 있는 친구들이 그 저를 믿고, 알죠. 제가 얼마나 그 열심히 일하고 독하게 일을 하는가를 아는 친구들이 자기 남편을 소개를 하거나 또는 자기 집에 아버지를 소개하거나 해서 제가 90년, 91년, 92년에는 아는 사람들 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 제게 가장 큰 도움을 줬던 그 부류의 사람들은 제 대학교 동창들이었습니다. 저랑 같은 전공을 한 친구들이 기업에 들어가 있으면서 제게 일을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저한테 일을 줄 때 저는 사실 가장 기뻤습니다. 제가 아는 아주 유명한 그 강남에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미래와 희망이라고, 지금은 이름도 제가 만들어 드렸지만 지금 뭐 우리나라 최고의 산부인과가 된 그런 병원이죠. 근데 그 선생님을 이제 저한테 소개해서 제가 이름을 만들어 드렸는데, 그 선생님을 저한테 소개한 게 선생님의 고등학교 동창인 제 친구 오빠였어요. 그런데 제 친구 오빠도 의사였고 제 친구의 아버지도 의사였고 그 집에 올케도 의사예요. 아주 유명한 의사들인데 그 제 친구는 그 애를 그 선생님한테 가서 낳았어요. 그 선생님이 그때 유명한 제일병원에 계셨는데,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그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도 그 선생님한테 애를 낳겠다고 많은 친구들이 자기 부인을 보내고 자기 누나를 보내고 여동생을 보냈다는 거죠. 근데 그 선생님하고 이제 나중에 제가 친하게 됐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사가 보내는 환자들이 제일 그 보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은 의사들은 그 얼마나 많은 의사들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의사가 자기 부인이나 자기 여동생을 그 자기한테 보낼 때 그때 굉장히 보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 또한 디자이너 친구들이 제게 이 일을 맡길 때 굉장히 큰 보람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광고 대행사 다니던 친구가 저한테 어떤 일을 하나 주면서, 그 친구는 지금도 너무 유명해진 그 괴산에서 블루베리를 하고 있는 제 친구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그 친구가 오리콤이라는 그 광고회사에 있었습니다. 저하고 대학교 입학 동기 아주 친한 친구인데요. 그 친구 또 제 말 믿고 목포에다가 그 와이프 이름으로 상가를 하나 샀다가 검찰에도 끌려가고 엄청난 고초를 당했습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죠. 그 친구가 오리콤에 있을 때 1986년도에 저한테 그 올림픽 관련되는 그 일을 저한테 그 입찰을 같이 하자라고 저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회사는 유명한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친구가 저한테 그 일을 소개하는데 입찰이었거든요. 각 대행사들이 몇 개가 이제 붙어서 올림픽에 광고를 따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맡았던 일이 문화예술축전 아트 페스티벌, 88 올림픽 아트 페스티벌의 로고를 만드는 일이었는데, 그때 저한테 그 일을 같이 하자고 하면서 너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친구들이 항상 그렇게 저한테 회사 일을 맡겼습니다. 그때 주택은행에 있던, 지금 이 수원에서 그 아주 유능한 그 수원에 살면서 문화재 수리를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또 작가가 된 그 친구가 주택은행에 있을 때 주택은행에 새로운 일,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 있으면 또 저한테 맡겼습니다. 제 초기에 90년대 초반에 제 일들은 거의 다 대학교 친구들이 저에게 연결해주고 고등학교 친구가 자기 남편의 일들을 이제 소개시켜주고 했었죠. 나중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하겠지만 이 깨끗한 나라라는 그 화장지 이름과 이제 디자인을 제가 했고요. 그리고 그 매직스라는 그 생리대 이름을 이제 그때 92년도에 제가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매직스라는 것이 여성의 생리를 매직에
이제 은유 기법으로 그렇게 해서 매직스라고 이제 했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보니까 이 여성들이 어느덧 그 생리를 마술에 걸린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90년대 초반에 회사를 새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엮어주는 회사 중에 그때 남양알로에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화장품 회사죠. 지금 유니베라라는 그 알로에를 기반으로 한 화장품의 이 주축이 된 그런 회사입니다. 그때 제 친구가 거기 디자인 실장으로 있으면서 제게 그 브랜드 개발을 맡겼죠. 그때 제가 만들었던 화장품 중에 저는 지금도 진짜 잊혀지지 않는 게 이 트랩이라는 이 화장품입니다. 여러분들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이 제품은요, 이 트랩이가 뭐죠? 로마에 있는 분수죠. 이게 바디 라인이에요. 바디 클렌저와 바디 로션들이 있는 건데, 제가 트레비 분수에 가서 그 대리석 조각이 이렇게 잘려진 채로 이렇게 조각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사각의 이 용기를 이 팔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보기에 불규칙적으로 잘라지지만 사실은 뒷면 앞면을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팔각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용기까지 만들고, 그리고 저 로고를 만들고 이름을 만들어서 했던 저 트레비 분수는, 제가 지금도 용기에 관심이 참 많은데, 저는 사실 용기 디자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전 제품 디자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런데 하여튼 뭐 이래 해서 제가 그래픽을 하게 됐는데, 용기를 만날 때는 막 가슴이 떨려요. 형태들 이 모양의 디자인을 볼 때는. 그래서 저 트레비 할 때 제가 아이소핑크를 자르면서 저 형태를 만들었던 겁니다. 지금도 저 용기가 참 아까워요. 저 지금 저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상표는 지금도 있겠죠. 그 트레비 분수에서 나온 트레비라는 걸로 대리석이 조각이 난 바위가 깨진 듯한 그런 용기를 만들어서 용기와 브랜드와 디자인과 로고를 함께 했던 게 제가 화장품을 한 첫 번째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것도 또 용기를 만들어서 제가 작업을 했는데, 이 더맨이라는 남자 화장품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촌스럽기도 합니다. 대문자를 써서 했지만 이제 M자를 같은 대문자 중에서 이제 M자를 대문자지만 더 크게 만든 거. 이럴 때 이제 보통 전문 용어로는 캡 하이트라는 말을 써요. 캡이 이게 대문자를 더 높이는 거죠, 위로. 캡 하이트로 저렇게 M자를 써서 더맨이라는 로고를 하고,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저 용기도 저희가 다 깎아가지고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이것이 역삼각형의 남자 형태가 보여지는 이렇게 언밸런스로 이쪽을 깎고 뒤쪽을 깎아서 이렇게 비껴졌을 때 허리가 잘록한 느낌이 나고, 머리는 사람의 머리로 원을 만들어서 했던 그런 용기입니다. 그리고 그 박스도 재활용이 되는, 그야말로 뭐 여러 가지 또 의미를 담은 그런 박스였는데, 이 제품이 나온 92년인가요? 93년에 거의 무슨 뭐 패키지 대상이라는 대상은 이 패키지가 다 휩쓸었어요. 그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보면 이 로고나 이런 거는 약간 좀 촌스러운 감은 있는데, 아까 트레비 같은 거는 멀쩡하고, 저 용기는 아마 지금 다시 써도 그야말로 손색이 없는 용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이 유니베라하고의 첫 인연이 제가 화장품하고의 첫 인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번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무슨 일을 하나를 하면 새로운 그 시장을 보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요. 누가 공부를 해라, 뭘 외워라 하면 저는 뭐 제가 내키지 않으면 공부 안 하는 사람인데, 제가 하고 싶거나 관심이 있거나 호기심이 생기면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마지막에 그야말로 그냥 탈진할 때까지 제가 그 일에 대해서 밝히고야 마는 그런 약간의 덕후 같은 기질이 좀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그때부터 브랜드를 보게 되고 화장품을 보게 됐어요. 외국을 나가면 항상 화장품을 보고, 이들은 어떤 화장품을 만드는가, 용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용량은 얼마인가, 그리고 화장품의 종류는 어떻게 나가는가. 이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금까지 전 세계 화장품을 꿰뚫고 있는 이유가, 이것은 이제는 취미생활이에요, 거의. 예를 들면 요즘에 아주 잘 나가던 프레시라는 화장품, 제가 아주 가장 좋아하는 대단히 성공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의 화장품인데, 그 제품은 지금도 신상이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다 알아요. 지금은 제가 브랜드 일을 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것이 저의 그 관심사가 되고 취미생활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품을 시작으로 제가 화장품에 대해서 그 깊이나 이제 시장 사례, 해외 사례들도 이제 알게 되면서 이 95년에 제가 독특한 일을 하나 맡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식품만 하던 그때 당시 제일제당이라는 회사에서 화장품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자기들이 나섰을 때 뭐였냐면 슈퍼마켓에서 파는 화장품을 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모든 유통이 다 슈퍼마켓 유통이잖아요. 밀가루, 설탕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햇반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제일제당의 모든 제품은 다 슈퍼마켓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슈퍼에서 화장품을 파는데 남들 비누 팔고 이 세탁세제 파는데 자기들이 만들어서 화장품을 만들면 여기다 밀어 넣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슈퍼용 화장품을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 의뢰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 엉뚱하게 제가 만들어서 제안을 했던 것이 이 식물나라라는 이 브랜드였습니다. 이게 95년이었는데요. 이 제품은 그야말로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것을 조금만 더 저 라인업을 한 몇 년만 더 팔로우업을 했으면은 뭐 진짜 자신이 있었는데, 근데 식물나라 만들고 한 거의 1년 안에 슈퍼마켓 화장품 평정을 했습니다. 평정을 했지만 아마 그 세제 쪽을 따로 팔았죠. 딴 쪽으로. 그때 이 라이온인가? CJ 라이온이라는 그 회사에 이제 좀 넘겼던 걸로 알고 있고, 비트 작업할 때도 이름은 제가 한 것이 아니지만 처음부터 제가 작업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식물나라를 하면서는 슈퍼마켓의 화장품들을 전 세계를 살피기 시작했죠. 그때 당시에 뭐 슈퍼에서 파는 화장품들 중에 뭐 왕 중 왕은 이제 P&G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샴푸는 어떻게 되고 있고, 바디로션 어떻게 되고 있고, 이때 실제로는 제가 CJ랑 일을 할 때 그 바디 쪽의 제품 이런 모든 것들, 샴푸까지도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하고 같이 일을 했던 과장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친구같이 정말 친하게 지내는 정말 동갑내기인데, 그 친구가 무럭무럭 자라서 지금 웅진 코웨이 사장으로 있어요. 지금도 저를 많이 위로하고요. 후원금도 많이 보내주고 밥도 잘 사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때 그 친구가 과장이었고, 대리 때부터 저하고 같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일을 했고, 제가 90년도에 가장 많이 일을 했던 회사는 CJ였습니다. 그래서 식품 쪽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식품 일도 제가 여러 가지 소세지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을 했는데, 그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혜선 사장, 지금 코웨이 사장과 저하고 둘이 그야말로 의기투합해서 했던 이 식물나라를 잊을 수가 없는 제 화장품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 제가 이혜선 사장의 얘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CJ에 과장을 하고 이제 식물나라가 성공을 하면서 부장까지 갔던 이혜선 부장이 이제 회사의 경영진이 교체가 되면서 걔는 삼성에서 거의 뼈를 묻을 줄 알았던 친구가 이제 태평양으로 가게 됐어요. 물론 이제 가게 됐는데도 여러 가지 또 우리 또 같이 연휴가 많이 같이 활동한 사람들끼리의 연휴가 많이 있었지만, 이제 갔을 때 이제 가자마자 우리 이혜선 사장은 그때 당시 상무로 갔는데, 저랑 같이 이 브랜드를 개발할 때 얼마나 이 효율이 높았던가를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자마자 이제 제게 우리가 여기는 이제 이 설화수라는 어마어마한 브랜드가 있고, 헤라라는 브랜드가 있고, 또 이런저런 에뛰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지만, 내가 한번 식물나라 했던 사례를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서 한번 색다른 유통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식물나라 사례 같은 그런 브랜드 하나 하고 싶다 해서 이제 둘이 같이 또 의기투합해서 했던 것이 또 이니스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화장품들은 이제 하나씩, 특히 이니스프리나 이제 좀 이따 나올 닥터 자르트나 그리고 투쿨포스쿨, 이런 세 가지는 제가 따로 한
한 번씩을 할애를 해서 이제 다음번에 3번에 걸쳐서 아주 구체적인 개발 사례를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금 코웨이 가 있는 그 예선 그 당시 이 태평양의 전무였나 상무였나 모르겠네요. 그 예선 그 전무랑 함께 제가 이 작업을 했죠. 지금 이니스프리는 이 단일 품목으로도 1조가 넘는 그런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로고는 지금보다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체 뼈대는 변함이 없고 참 위대한 브랜드가 되었죠. 저는 뭐 처음에 시작 그리고 약간의 리뉴얼 작업해서 한 1, 2년 정도 작업을 했던 것이고요. 이때 이제 이니스프리를 하면서는 전 세계 화장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제가 완전히 꿰뚫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또 이 세계적인 시장에서 도대체 그 어떤 제품들이 어떤 회사에서 나와서 히트를 하고 있는가, 색조는 어떻게 돌아가고 기초는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런 것들도 나중에 또 기회 나면 제가 하나씩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1999년도에 이니스프리를 성공시키고 나서 이제 2000년도에 우연하게 그 화장품 유통을 하고 있던 이제 한 집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때 사실 이니스프리가 성공을 하고 이제 단일 매장으로 나가고 그러면서 이 토다코사라는 브랜드입니다. 이게 2000년에 만든 브랜드인데 저기 밑에 써 있는 글씨 보이시죠? 토탈 코스메틱스입니다. 이 토다코사는 토탈 코스메틱스라는 거에 이제 약간의 스페인어 그 어미를 이용해서 이제 그 만든 브랜드입니다. 이 회사는 이 명동 의류라는 그 회사로 명동에 그 커다란 유니클로 빌딩까지 해서 4개인가의 빌딩을 갖고 있는 그런 굉장히 부자가 된 그런 회사인데 옛날 명동 의류에서 돈을 벌어서 이렇게 큰 돈을 번 그런 집인데 이 집에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 근데 큰아들을 먼저 제가 일을 했죠. 부산에 있는 미니몰이라는 화장품 유통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둘째 아들하고 같이 제가 이 유통점을 만든 거죠. 이때 화장품 가게는 여러분들 혹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화장품들은 어디서 팔았느냐 하면 백화점 아니면 화장품 할인점이라는 이 2개밖에 없었어요. 화장품 유통이. 그래서 화장품 할인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명동에 명동의류 같이 재력이 있고 이런 분들이 화장품들을 모아서 여러 브랜드들을 모아서 DC를 좀 하면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장품 회사들이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가격이 잡히지가 않으니까. 백화점에서 2만 원에 파는 화장품이 화장품 할인점에 가면 15,000원인 거예요. 그럼 백화점에서 안 살 거 아닙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 화장품을 잡지 못하고 화장품 유통이 할인점 유통이 이제 세상을 지배를 하니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이 돼 있었는데 그 중에 왕중왕이 사실 굉장히 큰 손이 이 집 명동 의류집이었어요. 그 아들 둘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화장품 유통을 하고 있었고 명동에만도 어마어마하게 큰 가게 3개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명동이 화장품 메카가 됐는데 시작이 화장품 할인점입니다. 근데 그 화장품 할인점이라는 그 유통은 어디서 온 거냐면요. 일본에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 일본에 가시는 분들은 제 얘기 듣고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이미 1,500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매장을 갖고 있는 마츠모토 기요시라는 그런 화장품 유통이 있습니다. 화장품을 팔고 있어요. 밖에는 바구니 같은 데서 이렇게 샴푸나 뭐 이런 신상품들을 막 있고 안으로 들어가면 조금 비싼 것들 있고 맨 안쪽 가면 뭐 있죠, 승모 씨? 펑크 뭐 이런 거 있죠. 약국이 있습니다. 바보야. 펑크. 그 마츠모토 기요시는 약국이에요. 약국에서 화장품을 팔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우리가 이 처방 없이 팔 수 있는 약은 모두 그 바깥쪽에 이렇게 화장품으로 쭉 들어가다가 그 앞에 카운터를 만나기 직전에 거기에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카운터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약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제약이나 이런 약들은 그 약사한테 처방을 받고요. 그 밖에는 그 조제 없이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약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일본의 약이 얼마나 많이 발달해 있는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엄청납니다. 근데 이게 처방 없이 파는 약이 뭐 다양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우리 지금 그 아로나민이라는 그 제품이 일본에 세계적으로 많이 팔리고 있는 일본 유명 그 제약회사의
만든 아리나민이라는 비타민 B 복합제인데 그 제품을 일찌감치 그 카피를 해서 들여와서 등록을 해놓는 바람에 한국에 아리나민이 못 들어와요. 아로나민 때문에.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바카스도 거의 비슷한 디자인을 갖고 있는 일본의 제품이 있죠. 다케다 맞습니다. 다케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일본 그 약들이 뭐 아주 다양한 약들이 있어서 일본 약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지금도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뭐 양배추에서 나온 추출물로 만든 소화제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안과의 약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게 약을 살 수 있고 뭐 효능도 좋다라고 하는데 뭐 감기약 같은 것들도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감기약들 엄청나게 관광객들한테 많이 팔리고요. 그래서 이 마츠모토 기요시라는 그 유통의 형태가 세계에도 없는 그런 유통의 형태를 일본에서 만들어서 세웠죠. 마츠모토 기요시라는 브랜드가 아니고도 그 비슷한 유통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같이 앞에서 샴푸, 린스부터 시작해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화장품이 나오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약국이 나오는 그런 그 복합 매장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그 유통점들이 그 약하고 함께 화장품을 팔고 싶은 유통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약사들의 파워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 화장품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자기들의 어떤 힘을 잃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트라이를 했지만 좀 어려웠고 그런 트라이를 제일 먼저 시작한 회사 중에 하나가 올리브영입니다. 도다코사를 처음 시작할 때도 누가 많은 그런 마케팅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도다코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야말로 전 세계 유통점들을 다 봤습니다. 어떻게 전시를 하고 있고 어떻게 팔고 있는가.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때 샘플로 삼았던 것이 그 유명한 그 쉐포라입니다. 뉴욕부터 시작해서 일본에 그때 쉐포라가 막 들어왔을 때인데 뭐 그리스고 스페인이고 쉐포라는 제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카운터는 어디에 있고 매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 제품의 구색은 어떻게 가고 있는가. 그 지역별로 일본에도 뭐 안에 시세이도 조금 집어넣고 했지만은 참 놀랍게도 일본의 쉐포라가 들어오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철수했습니다. 그 마츠모토 기요시 스타일의 약국과 함께 된 화장품의 유통의 형태를 깰 수가 없는 거예요. 부츠라는 영국의 그 유명한 약국과 함께 돼 있는 이 화장품 유통점도 결국은 일본에 들어와서 맥도 못 추고 물러났습니다. 한국에도 지금 쉐포라 부츠가 들어온다 그래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도다코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 화장품 유통점에서 자기들이 이제 자금력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인점이 아니라 제대로 DP를 해놓고 제대로 제품을 넣어서 이 사람들이 경험하게 만들고 테스팅 할 수 있게 하고 해보겠다. 그래서 저 왼쪽에 유산이 있는 데 있죠.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굉장히 히트를 했던 것인데 기초 화장품부터 색조까지 다 모아놨어요. 하나는 아모레, 하나는 뭐 어디 주리아 뭐 이렇게 모아놓고 사람들이 여기 와서 기초부터 화장을 하고 나가게 무료로. 그래서 그때 저 이 프리 그 메이크업 스탠드를 만들고 이게 정말 대박이 났었어요. 이 동네에 사는 가까이 사는 그런 젊은 여성들이 아침에 세수만 하고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화장을 하는 거 이것저것 써보면서 하나 사가지고 가고 누가 뭐래도 말하지 않기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주인 여기다도 이제 매장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누가 아무것도 안 사고 화장만 하고 나가도 눈총 주지 말기. 언젠가 와서 뭐라도 산다. 처음에 대박이 났습니다. 너무 잘 되고 신촌에 만들고 명동에 만들고 해서 전국 각지에 뭐 저 강남역에 해놓고 어마어마한 샵들을 만들어서 펼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태평양이 그 당시 이제 태평양 지금 아모레 퍼시픽이 자기들 전문 매장을 따로 만들어서 나가버렸어요. 그게 아리따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화장품 유통에서 아모레가 나가면 팔 게 없죠. 그랬더니 그때 화장품을 새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LG가 우리도 나간다고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버티다 결국은 토다코사는 그 중소회사들만 갖고 유통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다가 결국 철수를 하죠. 그리고 그 나중에 저한테 와서 제가 이제 그때도 그랬거든요. PB 상품 만들어라. 셰포라는 PB 상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랬더니 아무래 눈치를 보느라고 PB를 못한다고 하더니 결국은 다 회사 접고 나서 PB를 하겠다고 다시 저한테 찾아온 거죠. 근데 이 집은 워낙 자금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디 유통점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독립매장 하겠냐 했더니 아 저야 독립매장 해야죠. 화장품 독립매장 하나 하는데 20억 30억이 들어갑니다. 목 좋은 데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독립매장 이 PB 상품은 요 다음번에 그 이번 주 금요일이나 목금토는 제가 방송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주 이제 2번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쯤에 제가 그 이 토다코사를 접으면서 이 자기들 브랜드를 만들어서 론칭을 했던 브랜드가 바로 투쿨포스쿨입니다. 이 토다코사의 사장이 하는 거였어요. 이걸 접고. 그래서 그때 저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 자금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A부터 G까지 원 없이 일을 했던 이제 그런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토다코사를 하면서 유통을 제가 꿰뚫기 시작하고 나서 2005년에 저에게 다시 그 브랜드의 의뢰가 왔던 것이 이 뷰티 크레딧입니다. 이 뷰티 크레딧이란 이름은 이 화장품에 있어서의 어떤 신뢰감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만든 이름이죠. 제가 뷰티 크레딧은 어떤 데서 만들었냐면, 힌트를 얻은 데가 있어요. 스위스 크레딧. 알아요? 자금 관련돼서 프라이빗 뱅킹 같은 거예요. 이 크레딧이라는 것이 참 좋은 단어인데, 이것을 화장품하고 엮으면 어떨까? 조금 이 충돌의 효과는 있지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화장품이란 뜻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했는데, 이때 저한테 왔을 때는 제가 이제 토다코사를 한 걸 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니스프리 한 거를 다 아는 분들이죠. 식물나라를 개발한 걸 아는 분들이 와서 저한테 매장 하나를 독립으로 하고 싶다. 우리 지난주에 같이 함께 얘기했죠. SPA의 그 S가 뭐죠? 스페셜티 리테일이죠. 특별한 유통이라는 거죠. 브랜드 하나에 모든 화장품이 다 들어있는. 그쵸?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런 그 스페셜티 리테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장 이름을 하나를 만들고 안에 있는 화장품들은 다양한 화장품들을 자기들이 새로 만들어서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불과 한 6개월밖에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사실 100개가 넘는 화장품의 라인을 그 안에다 집어넣었고요. 그래서 매장을 노량진에 이제 오픈을 합니다. 제가 이 화장품 유통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봤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부분들을 순식간에 할 수 있었는데요. 보시면 올리브영 뷰티 크레딧이 이제 저거는 뭐 처음에 제가 하고 또 많이 이제 바뀌어서 지금 건 제가 했다라고 보기도 민망할 정도인데, 여기가 이제 이 밑에 게 여기 오른쪽에 밑에 거 읽기도 어렵네. 이 뭐라고 써 있어요? 나뚜레예요? 네이처예요, 저게? 근데 저걸 네이처 컬렉션이라고 하면서 저게 우리가 그 아이스크림 같은 거 나뚜르 있잖아요, 나뚜르. 그게 이제 또 이태리어인데 그 원천이 그 스페니쉬거든요. 그러면 저게 읽을 수 있게 이제 저렇게 해놓고 누가 저걸 네이처라고 읽을까? 참나. 네이처 컬렉션이에요, 저 이름이. 제가 LG 하는 거 보면 잘한다고 남들은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엔 브랜드 전략이나 이런 거는 절대 잘한다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저 페이스샵 같은 걸 왜 사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유통들이 생겨나는데 이제 뷰티 크레딧이 제가 저 안에 그때 한 100가지가 넘어 한 200가지 넘는 것 같았어요. 그때 그 제품들을 만들면서 그때 그 화장품 만드는 연습을 아주 충분히 했던 그 직원이 바로 우리 뉴욕의 지사로 있는 김영하 실장입니다. 김영하 대표가 이제 그때 저 뷰티 크레딧 진두지휘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훈련을 했었죠. 그랬었고, 그 다음에는 2005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닥터 자르트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주에 이제 투쿨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투쿨 2009년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만든 화장품들의 역사는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여러분들
이 화장품들이 이렇게 한국의 화장품들이 이제 뜨기 시작한 게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서 2000년에 했던 일들이 이니스프리 1999년에 나왔는데 2000년에 미샤라는 화장품이 명동에 가게를 내죠. 이 미샤는 처음 나올 때부터 전 너무 신기했어요. 저런 마크를 갖고 어떻게 상표를 썼지? 이 메리퀀트죠. 메리퀀트는 똑같아요. 마리메꼬도 똑같아요. 어떻게 저런 상표, 저거는 바로 걸리는 상표예요. 저 의장 등록에 걸리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저 상표를 못 쓰게 됐죠. 그런데 화장품에는 저렇게 색이 강하거나 형태가 강한 거를 심볼로 하면 안 좋아요. 라인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있거든. 색상이나 이런 거. 근데 미샤가 처음에 어떻게 해서 떴죠?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미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죠? 이 더 페이스샵이라는 제품이 나온 거예요. 제가 그때 무슨 화장품 때문인가 명동의 매장들을 보러 나갔는데 국민극장 가는 길목에 이 더 바디샵이 있었습니다. 그 더 바디샵은 뭐 영국 회사죠. 제가 처음 볼 때부터도 굉장히 독특하다라고 했는데 저 더 바디샵이라는 상품은요. 록시땅이라는 프랑스 브랜드의 또 벤치마킹이에요. 록시땅이 이 분야에서는 완전히 그 1등 회사고 1등 브랜드거든요. 록시땅을 좀 더 대중적으로 만들어서 이 바디샵을 해서 세계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디샵 바로 옆 가게에 더 페이스샵 1호점이 생긴 거예요. 참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걸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게 직업인 저로서는 얼굴이 뜨겁기가 정말 그지 없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어떻게 더 바디샵 옆에 더 페이스샵을 합니까? 저는 그것도 옆자리에 그리고 더 페이스샵을 갖고 미샤나 이런 식으로 그 수없이 많은 브랜드들, 이 제품들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했죠. 스페셜티 리테일러죠. 이 자기네 브랜드를 가지고 안에 있는 수백 가지 상품을 갖고 자기 브랜드 쇼핑백에 담아가지고 가는 거죠. 이 중국 관광객들이 몰리기 시작하면서 명동이 화장품의 메카가 되면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한류가 뜨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류의 그 대표적인 스타들을 앞세워서 화장품 가게로 끌어들인 것이 중국 사람들을 유인하는 명동 화장품 마케팅의 시작이며 성공입니다. 그때 이 더 페이스샵, 그리고 이 더 페이스샵은 누가 만들었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이번에 정권을 바꾸는데 가장 첫 번째 일을 했다는 이 최순실 게이트의 처음 시작이었다는 정은호의 작품입니다. 저는 저 더 페이스샵을 정은호라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관심이 없습니다. 저건 교활한 마케팅입니다. 어떻게 더 바디샵 옆에다가 그 더 페이스샵 1호점을 만듭니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근데 저 브랜드를 수천억을 주고 사들인 LG는 또 뭐냐고요. 살 때만큼의 힘이 지금 없지요. 저런 브랜드는 살 필요가 없는 브랜드입니다. 저기는 모델만 바꾸면은 바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브랜드죠. 자기 제품의 특징 하나도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명동에 더 페이스샵만 그때 제가 알기로도 한 3개 넘게 있었습니다. 다른 데 매장도 별로 없어요. 대도시 몇 개 이외에는. 그러면서 명동에 오는 중국 사람들을 상대로 물건을 파는 이제 그런 이제 더 페이스샵이 이제 미샤와 함께 그 시장에 쌍두 그 마차로 달리고 있었죠. 그리고는 더 페이스샵을 팔고 나서 뭐 3년인가 그동안은 이 유통정업계에 진출을 안 하기로 했었다고 하죠. 그런데 3년이 된 그 다음날 이 정은호 사장이 만든 브랜드가 네이처 리퍼블릭입니다. 근데 저 네이처 리퍼블릭은 또 뭡니까? 이거는 바나나 리퍼블릭의 또 카피예요. 참. 근데 네이처 리퍼블릭을 하면서 이 마카오 다니면서 도박하면서 결국은 이제 저 감옥으로 가게 된 거죠. 그쵸? 그런데 지금 아까 저는 저는 지금도 그 기억을 아무리 해도 기억이 안 나요. 아리따움은 기억이 나는데 그 LG의 샵이 이름이 네이처 컬렉션.
또 네이처 리퍼블릭을 보면서 그런 매장 이름 하고 싶은가 모르겠습니다. 네이처 리퍼블릭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놓고는 그리고는 이제 그 사단이 난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것도 한번 그 모델 좀 봅시다. 여기는 모델이 장근석이었던가? 장근석이죠. 그래서 이 모델 하나면 일본 중국 사람들이 와서 미친 듯이 화장품을 사가면서 한류 화장품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장 덕을 본 것은 누굴까요? 저 화장품을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아모레나 한국 화장품이나 피어리스나 이런 데들은 자기 공장이 있습니다. 피어리스 나중에 뭐가 됐죠? 스킨푸드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기 공장이 있는데 지금 그럼 네이처 리퍼블릭이나 더페이스샵이나 미샤는 어디서 만들었을까요? 대한민국에는 세계 최고의 OEM 공장이 있어요. 화장품을 OEM으로 만들어주는 최고의 공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 콜마고 코스맥스입니다. 이 회사들이 이 한류의 열풍을 타고 들어온 한국의 화장품 한류의 그 열풍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된 거죠. 그런데 그 회사들은 그냥 수혜자로 돈만 벌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기술 개발을 하고 새로운 용기도 개발하고 새로운 기술도 개발하고 새로운 그 향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모두 다 받아들이면서 회사를 그냥 키운 것이 아니라 기술이 세계 최고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화장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르고 여러분들은 아는 아주 많은 화장품들이 또 있죠. 색조만 하는 데도 있고 기초만 하는 데도 있고 이 많은 화장품들이 쏟아져 나온 것이 거의가 다 한국 콜마나 그리고 코스맥스의 작품이고 또 제품별로 이 마스크팩으로 전문으로 하는 회사만도 엄청 많아졌어요. 마스크팩 종류만도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팩이나 그리고 모든 화장품은 지금 무슨 장사가 됐죠? 브랜드 장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매장 장사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화장품의 지금 이 세계적인 힘은 어디서 나왔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첫 번째는 한류의 힘이었다고 봐요. 한류 드라마 그리고 한류 연예인들이 일본, 중국으로 뻗어나가면서 그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 한류 스타가 모델로 있는 그 화장품 가게에 들어서 마치 그 모델과 뭔가를 일부를 공유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화장품을 싹쓸이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첫 번째 한류의 힘이었고 두 번째는 한국 OEM 회사의 기술력의 힘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세계에서 화장품을 가장 잘 만드는 그 수많은 회사들은 지금 다 뭘 하고 있나요? 다 잘하고 있겠죠. 중국 시장이 열리면서 화장품 소비가 세계적으로 많아졌으니까. 공장 하나 없이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OEM 회사가 너무 잘하기 때문에 브랜드와 컨셉만 주면 안에 있는 걸로 고르면 돼요. 그리고 용기를 골라서 디자인을 얹히면 그냥 용기를 갖다 주면 거기서 그 화장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줍니다. 최소 수량하는데 하나 화장품 개발하는데 1,000에서 2,000만 원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 화장품 개발하고 싶으세요? 저랑 한번 해볼까요? 더불어 화장품 한번 해볼까요? 화장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됐습니다. 그럼 화장품의 승부는 뭘로 걸까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화장품이 성능으로, 기능으로 우리가 화장품을 비싼 돈 주고 사죠. 화장품을 그 비싼 돈 주고 사면 주름이 개선될까요? 과연? 그리고 노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어림없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광고를 해대면 용기 멋있게 해서 상표 그럴듯하게 해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보톡스와 필러의 힘으로 팽팽하게 지금도 젊은 믿을 수 없이 젊은 그 40대 50대 모델을 보며 우리가 그 화장품을 비싸게 사면 과연 그 사람들 같이 탱탱한 피부로 50대를 맞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신기루입니다. 화장품은 비싼 화장품을 사서 위로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시계는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시계를 세울 수는 있어도, 세워놓은 시계도 시간을 되돌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응? 여기를 채워서 팽팽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때부터 시간은 또 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또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그쵸? 그 팽팽한 얼굴로 관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늙고 싶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래도 이제 이런 데 주름들 생기고 이러면은, 그래도 야, 여기다 뭘 맞으면 이런 주름이 없어져서 이렇게 얼굴이 늘어지는 걸 막나? 그런데 가끔씩 진짜 제 또래 되는 그 배우들이, 탤런트들이 막 얼굴이 팽팽해서 막 그 얼굴이 잘 안 움직여 이런 분들 보면, 아유, 참 못할 짓이다는 생각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를 제일 많이 해요. 박근혜가 늘 여기가 멍들어갖고 나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유혹을 여자들이라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화장품 모델의 허상을 한번 보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제가 모델 3명만 얘기를 해볼게요. 김태희와 이나영과 이영애가 어떤 화장품의 모델 같으세요? 어떤 브랜드의 모델 같으세요? 김태희는 어느 모델이죠? 김태희는요, 2001년에는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모델이었어요. 근데 2004년에는 LG 오피의 모델입니다. 그 다음에 2006년에는 다시 아모레퍼시픽 헤라의 모델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11년에는 오피 엘라스틴의 모델이에요. 김태희는 아모레에 있다가 LG로 갔다가 다시 아모레에 왔다가 다시 LG로 갔어요. 이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동안 1년, 2년 간격으로 아모레에 있다가 LG 갔다가 아모레에 있다가 LG 갔어요. 두 번째, 이영애는 무슨 모델이죠? 이영애는 1991년도에 아모레 마몽드 모델이었습니다. 마몽드 모델로 성공을 했어요. 마몽드 모델 이영애, 지금하고 보면 얼굴 많이 변했죠? 그렇죠? 촌스럽고 그때는. 1991년에 마몽드 모델이었고요. 그 다음에 1996년에 헤라의 모델이 돼요. 이때까지 아모레 퍼시픽 태평양의 모델이었죠. 그 다음에 2004년까지도 아모레 아이오페의 모델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1991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 마몽드, 헤라, 아이오페의 모델이었다가 LG 생활건강 후에 모델이 된 것은 2006년입니다. 저는 이 모델이 워낙 화장품 모델로서 아주 정말 최고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얼굴에 균형도 지금 얼굴 자체가 예쁘니까, 아름다운 분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아모레에서 쌓았던 그 브랜드 이미지가 있는데 그걸 다시 LG로 데려가는 저는 사업주한테도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태평양에서 그렇게 많은 그 모델을 했다가 LG로 또 이영애를 이제 후에 모델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또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옛날 사람들은. 지금은 후에 모델로 오랫동안 하니까 또 더 이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번 정도 갈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 좀 이상하죠. 이나영은 1999년도 아모레 라네즈 모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6년에 아이오페, 물론 아모레 모델이었죠. 그 다음에 2008년에 아리따움 그 매장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 모델이게요? LG 숨의 모델이에요. 물론 이 사이에 더 예쁘고 새로 나온 신인들 모델도 많이 있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능성 화장품이라든지 나이대가 좀 있는 사람들을 공략하는 그런 제품들인 경우에는 익숙한, 그리고 화장품 모델로 익숙한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화장품 일하면서 헤라라고 하지 말자. H라는 화장품의 컨셉은 뭐냐? 그러면 그 컨셉은 김태희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또 A라는 화장품의 모델은 이 제품은 컨셉은 뭐냐? 홍삼이냐? 무슨 인삼이냐? 캐비어냐? 이런 게 이제 컨셉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델밖에 없는 거예요. 라네즈의 모델 컨셉은 뭐냐? 김태희다, 이나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는 건 뭐죠?
오늘의 결론. 화장품이라는 건 뭐죠? OEM 회사에서 거의 다 만들고 모델만 바뀌면 광고 1000억씩 수천억씩 해대면 사람들 마음을 바꿔서 많이 팔리는 거예요. 장근석이 나오면 중국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사고 일본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럼 화장품의 본질은 뭐죠? 지금 화장품 이렇게 대기업들은 자기들이 자사해서 만드는 것도 많고 또 OEM 하는 것도 많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나는 뭐 네이처 리퍼블릭, 뭐 더 페이스샵이나 이런 것들은 뭐죠? 뭐 자기 회사에서 다 만들까요? 물론 OEM 회사에서 거의 다 만들 겁니다. 그럼 OEM 회사에서 워낙 잘 만듭니다, 우리나라. 그럼 OEM 회사에서 어떤 화장품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이쪽 A라는 회사에다가 A라는 향으로 여기다가 팔아요. 향의 결정은 물론 그 회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OEM 회사에서는 제안만 할 뿐이죠. 그 중에 골라서 하면 돼요. 거기도 아주 최고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B라는 회사는 여기서 B라는 향만 갖고 그리고 브랜드가 B라는 브랜드로 나가면 A라는 화장품과 B 화장품의 차이는 뭐죠? 브랜드와 용기와 향만 다른 거예요. 물론 다른 게 조금씩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른 건 누가 하죠? 저 같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브랜드를 만들고 용기를 만들고 마케팅 플랜을 짜고 그리고 브랜드의 패키지의 그 컨셉을 만들어내는 거죠. 제가 이 화장품이 이렇게 추추 전국 시대를 이루면서 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아, 화장품은 디자인과 브랜드가 다구나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게 기초냐 색조에 따라서 우리가 A부터 G까지 그들의 그 요청에 따라서 팔리는 화장품을 만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색조도 마찬가지. OEM 회사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한국이. 코스맥스 콜마는 이제 콜마는 원래 여러 나라에 다 있는 한국 콜마였지만 이 코스맥스는 이제 중국에도 어마어마한 공장을 차려서 세계적인 그런 브랜드들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계 유수의 브랜드들이 지금 코스맥스에서 다 만든 거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화장품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술이 늘고 신상도 개발하게 되고 세계에서 그 어느 누구도 정말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그런 화장품 그 OEM 회사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렇게 되고 제 친구는 태평양 아모레에 있다가 이제 명퇴를 당했죠. 명퇴 당하고 나가서 용기 만들어서 지금 돈 잘 벌고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지금 뭐 에스텔로더, 로레알까지 다 여기 와서 용기를 만들어 가기도 하고요. 용기도 엄청 좋아졌습니다. 한국의 용기가. 화장품 산업 자체가 그 시장이 커지면서 한국이 메카가 되고야 마른 거죠. 그런데 오늘 마지막 팁. 지난번에 동평화 시장, 신평화 시장, 제일평화 시장 말씀드렸죠. 오늘 여러분들 그럼 화장품을 뭘 선택하면 좋을까를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대안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화장품은 어떤 화장품이 좋을까요? 아무거나 쓰십시오. 다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장품은 저녁에 클렌징을 잘하는 게 노하우고요. 그 다음에는 아무거나 바르십시오. 저는 최근에 그냥 클렌징 잘하고 나서 스킨 스프레이 쫙 한번 뿌리고요. 그 다음에 로션 하나 아무거나 있는 거 한번 바르고 그냥 자요. 근데 클렌징은 잘하라고 그러죠. 요즘에 그 쉬에무라가 20세기에 정말 최고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클렌징 오일을 만들었죠. 클렌징 오일을 만들고 나서는 그야말로 클렌징 뭐 크림이라든지 뭐 클렌징 뭐 바라든지 클렌징 바가 이제 비누죠. 이런 것들이 다 소비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클렌징만 한 4가지를 썼어요. 저도. 그런데 이 클렌징 오일을 하나를 쓰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다른 거 하나도 안 써요. 그러니까 클렌징 오일로 그냥 해서 물로 씻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쓸 때도 그 다음에 비누질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 이 피부에 있는 여러 이렇게 꼭 그렇게 끝까지 박박 닦아내지 않아도 좋은 그런 성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도 하고요. 그래서 화장품 그냥 깨끗이 저녁에 닦으시고 그리고 아무거나 바르세요.
그리고 그냥 어디 누가 저는 팩도 제 돈 주고 사본 적 거의 없어요. 옛날에 SK2 이런 거 비싼 거 많이 샀어요. 근데 지금 SK2 같은 화장품들이 저는 제일 그 블러핑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거 옛날에 뭐 별 것도 아닌 브랜드였던 거 이름 바꾸고 용기 바꾸고 그리고선 그렇게 뜬 거잖아요. 뭐 피테라가 어쩌니 니네한테 피테라가 있다면 우리는 막걸리가 있다고 해서 제가 투쿨에다가 그 맥걸리라는 그 것도 했었고요. 그 기능성 화장품에 우리가 그 위안을 얻을 수 있지만 그 완전히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피부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람은 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없듯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나이 들고 죽는 것이 진리고 그러면 외모도 거기에 따라 늙어가는 것이 진리고 우리가 좀 더 곱게 흉하지 않게 늙어가는 것이 바람이라면 바람입니다. 화장품은 아무거나 쓰십시오. 마스크팩도 그냥 싼 거 아무거나 자주 붙이시면 됩니다. 비싼 거 한 번 해봤자 소용없습니다. 누가 팩 주면은 요새 뭐 이렇게 하이드로겐 같은 거 되게 비싼 두껍고 그런 팩 주면 거기 뭐 이렇게 너무 아까워서 막 다리에 바르고 몸에 바르고 남은 거 다 바르고 그리고 사람들은 팩을 붙이고 이걸 마스크팩을 올리고 뭐 20분만 있으라 그러죠. 저는 이거 붙이고 그냥 자요. 자다가 말르면 혼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 20분 해요? 나머지 아깝잖아요. 얼굴 보습 끝까지 주고 그냥 자면 되는 거죠. 저는 가끔 팩을 붙이기도 하는데 팩도 많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저랑 번개하는 날 있으면 제가 안 쓰는 팩들 나눠드릴게요. 저는 팩도 그냥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이런 거 사서 쓰세요. 전 사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화장품을 그 별로 사서 쓴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많이 갖다 주잖아요. 제가 화장품 개발을 많이 하니까. 지금은 이제 화장품 회사 떠난 지도 몇 년 됐는데도 그래도 뭐 무슨 때 되면 또 남편 앞으로 오는 화장품들이 좀 있고 그래요. 그리고 전 비싼 거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 개발되어 있는 화장품들은 에스티로더가 뭘 만들었지? 로레알은 뭘 하고 있지? 지금 프레쉬는 어떻게 하고 있지? 아 이거 뭐야 라프레리가 컴팩트가 바뀌었잖아.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것들은 계속 트라이얼을 해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이제 아이라인을 잘 그리는데 제가 이제 눈이 속쌍꺼풀이라 늘 이게 묻어나고 지워지는데 이게 안 지워지는 아이라인은 또 이제 이거는 또 그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아이라인 브랜드는 한꺼번에 몇 개씩 사놓고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써요. 근데 요새는 이제 가끔 화장품 떨어지면은 아무데나 가요. 이제 투쿨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투쿨 가서 이제 어떤 게 팔려나가나, 이제 우리 직원들이 어떻게 새로운 것들도 만들었나, 아직도 직원들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포인트랑. 근데 이게 보면서 이제 거기서 잘 사요. 제가 값도 싸고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가끔씩 클리오도 가고, 클리오 색조들이 또 굉장히 아이디어란 게 많더라고요. 뭐 투명 마스카라 이런 거, 네, 이런 것들도 좀 사고. 그리고 요즘에 뭐 이제 갖고 다니는 그런 화장품들 가벼운 것들 이것저것 좀 한국 것도 많이 트라이얼을 제가 해보긴 합니다. 근데 기초 화장품 뭐 색조는 여러분들 좋아하는 색깔들 고르시면 됩니다. 색조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근데 기초에서부터는 파운데이션까지 가는 거죠. 그냥 파운데이션은 그래서 약간의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비싼 게 좋은 거라고 다들 생각하시겠지만 싸고도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돈 너무 화장품에 쓰지 마시고요. 이 포장이나 브랜드에 속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만들어서 쓰셔도 되고요. 화장품 만드는 법 이런 거 찾아서 제 친구는 뭐 오일하고 뭐 글리세린 뭐 이런 거 갖고 만들기도 하더라고요. 향 들어가지 않고 방부제 들어가지 않은 거 여러분들 만들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단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걸로 그냥 여러분들이 싼 거 사서 쓰세요. 다 똑같습니다. 화장품 다 똑같습니다. 아무거나 사서 쓰시고 패키지가 마음에 드는 거 쓰시는 거는 여러분들 자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패키지 마음에 들고 그리고 내가 화장대에 한 달 정도 놓고 쓰면서도 얘네들이 꼴보기 싫지 않는 정도 예쁜 패키지 고르셔서 아무거나 골라 쓰시면 됩니다. 오늘의 결론 마음에 드시지 않습니까? 동평화, 신평화보다 더 마음에 드시죠? 화장품 갖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또 하나 팁 드릴까요? 옛날에 큰 화장품 회사에서 조사를 했어요. 내 피부가 민감한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여성의 60 몇 프로가 내 피부가 민감하다고 나왔대요. 근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다른 이 조사를 디테일하게 해본 결과 아무거나 차이를 못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피부가 민감하다. 나는 어떤 화장품 바르면 뭐가 난다. 틀린 소리. 그거는 그 오류입니다. 판단의 오류입니다. 그런데 이제 화장품에 있어서는 안 될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방부제죠. 근데 화장품이 뭘로 만든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아모레의 옛날 이름이 뭐였죠? 태평양 화학이에요. 태평양은 100% 화학 제품입니다. 천연 얘기 아무리 해도 이 화장품은 화학 제품이에요. 그쵸? 그래서 방부제가 좀 덜 들어있으면 좋지 않을까? 피부에 나쁜 거. 그래서 그냥 뭐 여러 사람들은 이 보습이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깨끗이 닦고 이 건조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피부에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무거나 쓰라는 것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 친구는 뭐 아주 부자예요. 재벌집 딸이고 지금도 재벌 부인이고 아주 돈이 많은 친구예요. 예쁘고. 그 친구는 20대 때부터 그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아이크림을 발랐대요. 저는 평생 아이크림을 바른 적이 없어요. 그 하나 바르기도 귀찮은데 아이크림까지 또 바르. 몇 번 사봤어. 사서 쓰다가 말고 안 써요. 그리고 이제 조카들 주고 그냥 이렇게 이래봤는데 20대부터 아이크림 바른 제 친구는 눈가가 자글자글 여기 눈 주름이 보톡스를 아무리 해도 이게 너무 깊이 파이고요. 아이크림 한 번도 안 바른 저는 눈가에 주름 저는 없어요. 이거는 아이크림 바른다고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저는 잘 모르니까. 아이크림의 영향이 아니라 눈가에 주름이 잘 지는 사람이 있고 이런 주름이 잘 지는 사람이 있고 이런 데가 주름이 오는 사람이 있고 여러 방법이죠. 저는 또 제가 너무 감사한 게 타고난 게 저는 목주름이 별로 없어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제일 부러워하는 게 바로 이거. 저 목주름이 저도 몰랐는데 저 목주름이 별로 없어요. 언제고 생기겠죠. 그거는 제 DNA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열심히 화장품 좋은 거 너무 사지 마시고요. 그냥 싸고 깔끔한 거, 디자인 괜찮은 거, 그리고 단량 많지 않은 거 자꾸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부제가 혹시 안 들어있는 그런 화장품이 있다면 그런 거 사시고, 그리고 피부과 의사들이 처방했다라는 것도 뭐 어느 만큼 위장이 많아요. 코스메시티칼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화장품이 어떻게 하다가 세계의 중심이 됐는가? 그것은 첫째는 한류의 붐을 타고 한국에 오는 그 한류 스타들을 그 좋아하는 그 사람들이 그 일본, 중국에서 온 그 관광객들이 명동 와서 싹쓸이 쇼핑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화장품이 붐이 일어났고 판매가 많이 되니까 또 다양한 상품들이 생겨났고 다양한 브랜드들이 생겨났고 그리고는 그 상품들을 그렇게 델렌이 화장품의 그 판매가 전체적으로 파이가 커진 데다가 이제 OEM 회사들이 크게 발전을 했고요. OEM 회사가 커지니까 화장품들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브랜드, 좋은 컨셉들이 또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화장품이 지금같이 지금 누구도 화장품을 만들 수 있고 유통할 수 있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빅모델 세워서 이 화장품을 팔고 있는 이 대기업들이 여기 뭐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 빅모델들의 이 도움을 받아서 시장을 지금까지 이뤘다면 이제부터는 조금 더 다른 이제 패러다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이 1,000억이 넘는 화장품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들을 몇 군데를 다음부터 한 집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손혜원과 함께한 대한민국 화장품의 강점은 어디에 있는가, 대한민국이 어쩌다 화장품의 메카가 되었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물론 제 얘기가 뭐 정답이라든지 이것이 진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일하면서 얻은 그런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에는, 월요일 정도 하죠. 우리 다음 주에는 한 3번 정도 하죠, 뭐. 그래서 화장품 3개, 투쿨푸스쿨, 그리고 닥터자르트, 그 다음에 이니스프리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한 개발 과정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